1984년 제1부 6. 윈스턴은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3년 전의 일이었다. 캄캄한 밤, 커다란 정거장 부근의 좁은 샛길에서였다. 그녀는 불빛이라곤 거의 비치지 않는 가로등 밑 담벼락에 뚫린 문간에 서 있었다. 젊은 얼굴에 매우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마치 가면처럼 새하얗게 분칠을 한 얼굴과 새빨간 입술이 남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여성당원은 얼굴에 절대로 화장을 하지 않는다. 거리엔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없었고 텔레스크린도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2를 요구했다. 나는 거기에 이르자 계속 써내려가기가 힘들었다. 윈스턴은 눈을 감고 자꾸만 떠오르는 환영을 지워 없애려고 손가락으로 두 눈을 눌렀다. 그는 목청껏 더러운 욕석을 퍼붓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아니면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고 책상을 걷어차면서 잉크병을 집어 창에다 냅다 던지고 싶었다. 뭔가 난폭하고 소란스럽고 고통스러운 행동을 해야만 지금 그를 괴롭히고 있는 추억을 지워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죄아의 적은 자기 자신의 신경조직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어떠한 순간에든 마음속에 긴장감이 뚜렷한 징후로 나타나서 겉으로 표출될 수도 있었다. 그는 몇 주일 전에 길에서 마주쳤던 한 사나이를 생각했다. 35세 내지 40세가량의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몸매에 매우 평범한 인상을 준 그 사나이는 당원 같았으며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몇 미터쯤 떨어져 있었는데 사나이의 얼굴 왼쪽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일그러졌다. 그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에도 경련은 다시 일어났다. 그것은 카메라의 셔터가 재빨리 찰칵하고 움직였을 때처럼 순간적으로 일그러지고 떨리는 그런 것이었다. 그렇지만 경련은 분명히 그 사나이에게는 습관적인 것임에 틀림없었다. 윈스턴은 그때의 느낌을 생각해봤다. 그때는 저 불쌍한 녀석도 이젠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행동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위험천만한 것은 잠을 자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알기로는 잠꼬대를 제어할 방법이 난 없었다. 그는 숨을 내쉬고 계속해서 써나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 문을 지나서 뒷마당을 가로질러 지하실 부엌으로 내려갔다. 침대가 벽에 붙여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심지를 아주 낮게 한 램프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침을 뱉고 싶었다. 지하실 부엌에서 여자와 함께 있노라니 문득 아내 캐서린이 생각났다. 윈스턴은 기혼자였으며 어찌됐든 결혼한 몸이었다. 아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결혼은 아직도 유효했다. 그는 다시 콧 속으로 파고드는 지하실 부엌에 숨막힐 듯한 후끈한 냄새를 느꼈다. 그 냄새는 빈대와 지저분한 옷가지와 고약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는데도 어딘지 유혹적인 데가 있었다. 왜냐하면 여성당원은 일체 향수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만이 향수를 사용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 냄새는 어쩔 수 없이 간통이라는 상념과 뒤엉켰다. 아무튼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은 2년 만에 처음이었다. 물론 매춘부와의 관계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용기만 낸다면 그런 규칙은 가끔 깨뜨릴 수 있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으나 그렇다고 생사에 문제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었다. 매춘부와의 관계가 발각되면 동시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5년간의 강제노동을 치르면 되었다. 그러니 현장만 발각되지 않는다면 한번 시도해볼 만한 모험이었다. 빈민가에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 몰려 있었다. 운이 좋으면 술 한 병으로 여자의 몸을 안을 수도 있었다. 프롤레타리아는 술을 마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당에서는 암암리의 사창을 조장했다. 완전히 억누를 수 없는 본능의 돌파구로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방탕은 비천한 하층 계급의 여자들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한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당원들끼리 이루어지는 난잡한 성행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대죽성죄에 고발당한 자들이 예외 없이 고백해야 하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당의 목적은 남녀 사이의 당이 다스릴 수 없는 충절이 형성되는 것을 단순히 예방하자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 진짜 목적은 성행위로부터 오는 모든 쾌락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 결혼 생활의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적대시되는 것은 도색적인 행위라기보다도 사랑이었다. 당원들 사이의 모든 결혼은 그 목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명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두 남녀가 서로 육체적인 면에 이끌린 듯한 인상을 보이기만 하면 가차없이 결혼 허가가 취소되고 말았다. 유일하게 인정된 결혼의 목적은 당에 봉사하기 위한 어린애를 낳아주는 것이었다. 성교는 관장을 하는 것처럼 약간은 혐오스럽고도 시시한 작업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명백하게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각 당원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강요되어 왔다. 그 때문에 완전한 독신 생활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소년 반성동맹 같은 조직이 있었다. 어린애는 전부 인공수정에 의해 낳고 공공시설에서 양육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윈스턴은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일반적인 이데올로기와는 어느 정도 부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은 성 본능을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더러운 것으로 규정 지으려고 했다. 그는 당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는 편이 당연할 것 같았다. 그런데 여자들의 관계되는 한 당의 노력이 상당히 성공을 거둔 편이었다. 그는 다시 캐서린을 생각했다. 그들이 헤어진 지가 9년인가 10년 아니 11년째 되는 게 분명했다. 윈스턴은 그녀를 좀처럼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 이상스럽게 느껴졌다. 때로는 며칠씩이나 자신이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낼 때도 있었다. 그들이 함께 생활한 기간은 고작 15개월이었다. 당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별거를 권장했다. 캐서린은 늘씬한 키에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으며 몸놀림이 우아하고 단정한 여자였다. 얼굴 윤곽이 뚜렷하고 독수리같이 날카로워서 처음 보는 사람은 이지적이라는 인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머릿속이 텅 빈 여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윈스턴은 그가 아는 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그녀에 대해서 잘 알게 된 터이었지만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에서 그녀가 가장 멍청하고 쌍스럽고 속이 텅 빈 여자라고 혼자 단정해버렸다. 그녀의 두뇌 속에는 당의 슬로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으며 전응하기 이를 데 없었고 당이 그녀에게 주는 것이라면 독약이라도 받아서 삼킬 만큼 절대적인 신봉자였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인간 녹음기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렇더라도 만약 단 한 가지 문제, 즉 섹스 문제만 없었다면 그럭저럭 참아내면서 그녀와 함께 살았을 것이다. 그녀는 윈스턴이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당장에 몸을 움츠리며 뻣뻣이 굳어져 버리곤 했다. 그녀의 몸을 안다는 것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인형을 껴안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기묘하게도 그녀가 그를 끌어안을 경우에도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밀쳐내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의 근육이 너무 뻣뻣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누운 채로 반항도 협조도 않고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이런 태도가 그를 몹시 당하게 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무서운 느낌마저 줬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육체관계를 하지 않고 독신자처럼 함께 사는데 동의만 했더라면 그런 대로 참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 뜻밖에도 이제 이를 거부한 사람은 캐서린이었다.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그녀는 그 날짜가 되면 아침에 저녁에 치러야 할 그 행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기띔해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행위에 두 가지 명칭을 붙였다. 하나는 악이 만드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당에 대한 우리의 의무였다. 그렇다. 그녀는 시적으로 표현했었다. 지정된 날짜가 다가오면 예외 없이 그는 심한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악에는 생기지 않았고 결국 그녀도 그런 시도를 포기하는데 동의했으며 얼마 안 있어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다. 윈스턴은 들리지 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어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 위에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는 당장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장 추잡하고 끔찍한 태도로 스커트를 걷어올렸다. 그는 빙대와 값싼 향수 냄새를 콧 속으로 들이마시며 바로 그 순간에도 당의 최면술과도 같은 힘에 의해 영원히 얼어붙어버린 캐서린의 힘얼건 육체에 대한 생각과 뒤엉킨 패배감과 분노를 가슴속에 간직한 채 어두침침한 램프 불빛 속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왜 항상 이런 꼴로 살아야만 하는가? 왜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런 더러운 난투극을 벌이는 대신 자기 자신의 여자를 가질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진정한 정사란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순결은 당에 대한 충성의 증표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유년기부터의 집요한 개조 작업으로 인해 운동과 냉수욕으로 인해 학교와 스파이단과 청소년 동맹에서 귀찮게 되풀이하여 주입시키는 잔소리로 인해 강의와 행군과 노래와 슬로건과 군악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은 빠져 자라나고 말았다. 그의 이성은 분명히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들은 당이 의도한 대로 모두가 난공불락의 인간이었다. 사랑받은 것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면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덕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만족스럽게 끝내는 성행위는 반역이었다. 욕정은 사상적인 범죄 행위였다. 만약 그가 캐서린의 육체를 일깨워서 성적인 만족을 얻었다면 아무리 그녀가 그의 아내라 하더라도 한 여자를 유혹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이야기를 마저 써야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램프불을 돋우었다. 불빛에서 그녀를 봤을 때 이미 어두워진 후였으므로 파라핀 램프의 희미한 불빛도 아주 밝아 보였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여자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는 욕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여자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들어온 자신을 고통스럽게 의식한 것이다. 그가 이곳을 빠져나갈 때 순찰병이 낚아챌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나가게 된다면 이곳까지 오게 된 목적은 뭐란 말인가? 그 일을 일기에 적었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득 램프 불빛에서 보니 여자는 노파였다. 얼굴에 분을 너무나 두텁게 발라서 마분지로 만든 가면처럼 금방이라도 금이 갈 것만 같았다. 머리에는 몇 가닥의 흰머리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정말로 소름 끼치는 모습은 약간 벌어진 입이 꼭 시커먼 동굴 속처럼 보인 것이었다. 이가 모두 빠져버린 것이다. 그는 서둘러 휘갈겼었다. 불빛에서 보니 그녀는 최소한 50세는 될 듯한 아주 늙은 여자였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치웠다. 그는 다시 손가락으로 두 눈을 눌렀다. 마침내 그 사실을 다 적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었다. 그 정도의 요법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었다. 더러운 욕설을 목전껏 외치고 싶은 충동이 전보다도 더 강하게 솟구쳤다. 자주